뉴스를 마칩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십니까. 뉴스레터 K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어제 2시간 넘게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직후에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평가했는데요. 양측의 입장에서 온도차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 토크 코너에서 자세히 평가해 보겠습니다. 44년 동안 매주 일요일을 지켜온 최장수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KBS 1TV의 전국 노래자랑인데요. 송혜 선생님의 작고 이후에 방송인 김신영 씨에 이어서 지난달부터 전국 노래자랑의 새 진행을 맡은 개그맨이자 방송인 남희석 씨 모시고 MC로서의 무게와 또 흥겨운 현장 이야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고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십시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여야 정치 토크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김기흥 전 부대변인께서는 윤석열 정부 초기 멤버이시고요. 또 네. 선거 캠프를 꾸리실 때부터 윤 대통령과 또 함께 하셨고 이번 선거에서 인천 연수 을에 출마하셨지만 결과는 좀 아쉬웠습니다만은 지금은 당에서 지역 조직위원장 맡고 계신가요? 네, 지금은 당협위원장을 그때 선거 앞두고요. 네네. 다 내려놓고 지금은 조직위원장입니다. 조직위원장 맡고 계시고, 네. 잠깐 소개해드렸고요. 자, 어제 열린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첫 영수회담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여러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일치한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또 국민의힘은 소통과 협치에 물꼬를 텄다라고 평가했지만은 이재명 대표는 회담 후에 첫 서회로 답답하고 아쉬웠다라고 했는데요. 민주당의 박성준 수석 대변인도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이렇게 총평을 했는데 두 분의 총평도 들어보고 있습니다. 먼저 김기흥 전 부대변인님. 저는 민주당의 반응을 좀 인용하자면 답답하고 아쉬웠다. 아, 그래요? 서로 답답하시네요. 네. 근데 그 답답함이 그 향하는 쪽이 저는 좀 민주당이었다고 봅니다. 뭐냐면 지금의 요번에 자리가 만들어진 건 어떻게 보면 총선의 민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제안을 했지만 민의에 의해서 야당 대표를 만나라는 겁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 야당 대표의 무게가 좀 실린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권력이 대통령한테 있다고 하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사실 대통령은 권한이 있고요. 국회가 권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느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당이 소위 말해서 힘을 쓰고 있고 근육 자랑을 하고 있는데 저는 어제 처음에 화기애애하기 시작했지만 기자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공개를 하다가 비공개를 모두 발언 끝나고 나갈 때 보면 이재명 대표가 딱 계획대로 기자들을 나가게 못하게 하고 A4 용지 10장을 쭉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담이 협상이 아니라 협의가 되라고 한 게 그게 누구냐면 이한주 교수인데 그분이 이재명 대표의 정책 멘토예요. 근데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협상이 아니라 협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협상은 주고받는 거지만 협의는 협력을 기반으로 해서 의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진짜 모처럼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서로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대표가 되고 나서 처음 만난 자리에서 좀 더 편하게 얘기하면서 집중적으로 얘기할 건 하고 협력할 건 협력해야 되는데 지금 밀린 청구서 제시해야 돼 그냥 쭉 읊어버렸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아쉬움은 답답함은 뭐냐면 끝나고 나서 이번 성과가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만남인데 그거에 대해서
자꾸 좀 깎아내린다는 거. 그거는 뭐냐면 만남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처음부터 애초부터 안 하고 네. 원래 계획이 다 있었다. 계획대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강력 모드로 전환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이 아쉽다. 네. 저는 그렇게 거꾸로 답답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기부 대변인 지금 공개된 그 모두 발언 때는 이재명 대표께서 한 15분 동안 말씀을 하셨지만은 또 두 분끼리 그러니까 두 분과 함께 배석한 사람들이 있는 비공개 자리에서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말을 한 시간이 85대 15의 비율이었다. 뭐 네. 홍철호 수석은 한 7대 3 정도라고 좀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인가요? 많이 양호한 거 아닌가요? 예, 원래 양호합니까? 뭐 60분 중에 59분 대통령이 말하고 네. 뭐 1분 그게 더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85대 15, 7대 3 정도면은 그래도 많이 양호한 것 같고요. 아니 뭐 예. 당파성을 좀 지우고 이제 상식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볼까 생각을 해보면 네네.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안 쓰던 근육 갑자기 움직이려고 하면 동작이 안 매끄러워요. 네네네. 예, 막 그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생각처럼 잘 안 움직이고 예. 답답하고 그러니까 뭐 정부를 견제하는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답답하다. 뭔가 진도가 안 나간다 생각이 드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700일 동안 안 보다가 그래도 이제 야당 대표 만나는 거니까 만난 것만으로도 성과다. 이거 보기에 따라서 그냥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 냉정하게 보면은 사실상 성과는 없는 것이고 이게 왜냐하면 실무 협상 때부터 의제 조율이 안 됐어요. 예. 뭘 얘기할지조차도 조율이 안 된 상태로 일단 만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는 빈손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게 충분히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선에서 있었던 그 민심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전달한다라는 네. 의의를 가지고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뭐 서로 그렇게 깎아내리고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네. 제가 좀 아쉬운 거는 네.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원래 지금 안 만나다가 지금 만났고 너무 첨예하게 갈등하던 사안이니까 실제로 성과를 내려면은 마일드하게 시작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를테면은 대선 공통 공약부터 추진합시다라고 네. 한다든가. 근데 그런 것들은 이번 영성회담 오가는 과정에서 별로 들린 게 없잖아요. 항상 첨예한 거 가지고 이거 니네가 받아라. 지금 이게 민심이다. 총선 민심이다. 뭐 아니다. 너희 네. 힘자랑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만 싸웠다는 거죠. 이건 본질은 약간 비껴나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건데 차츰차츰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 김빙부 대변인 지금 그러면은 의제를 좀 더 좁혀서 만나야 했었나요? 사실 의제는 예. 제한 없이 하는 게 맞고요. 예. 특별히 먼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회의에서 1차에서 2차 네. 11개 이상의 어떤 의제가 나올 거라고 했는데 그거를 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실무회의 때 그거를 안 했다고 한다면 대표 입장에서 다 접어두고 네. 만난다고 한다면 네. 실무회의 때 언급을 병렬식으로 나열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았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모든 것들이 사안이 발생하고 네네. 그 이후에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다음 스텝을 밟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의 상황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미진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네. 다음을 위해서 이거를 얼마나 잘 해석하고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하냐에 따라서 네. 강대강의 대치가 바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예. 아쉬운 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딱 어제 상황에 대해서 선을 확 긋는 거잖아요. 민주당은. 대통령은 불통이다. 그러니까 전 85대 15라는 그 숫자가 제시하는 게 좀 약간 무서워요. 뭐냐면 대통령은 여전히 불통이다 그 프레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85대 15라는 걸 한 겁니다. 예. 그러면 역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민주당은 그거를 숫자를 센 건가요? 그럴 필요 없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몇 가지의 어떤 의제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답변을 한 거고 그 얘기를 또 듣고자 했겠죠. 그렇다면 만약에 85대 15의 그 프레임이 못마땅했다. 네. 그러니까 85대 15가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의견을. 네. 근데 끝나고 나서 여전히 대통령은 변한 게 없고 불통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다 계획이 있었다. 그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못했던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좀 아쉽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지자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국민을 위했을 때 이번 총선의 민심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부족해서 집권 여당이 평가를 심판을 받았지만 네. 야당이 잘해서 손을 들어준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총선의 민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객관적으로 본인에 따라서 다음 행동이 나오는데 네네. 지금의 민주당은 좀 힘을 너무 받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더민주
혁신회인가요? 그게 지금 어제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의 강력한 지지 그룹이고 50여 명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30여 분이 이번에 당선이 됐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의장을 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원내대표로 나오는 분들이 가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막 제가 볼 때 상식적이지 않은 말들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대생 상납인가요? 그런 부적절한 워딩을 했던 김준혁 당선인 앞에 두고서 우리가 이게 출범하면 역사 강의를 듣겠다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건 오만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진희님 안 그래도 껄끄러운 관계인데 첫 술에 배 부르겠습니까? 앞으로 자주 만나면서 협치해 나가는 것이죠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하은기 부대변인 그래도 어제 의료개혁에 있어서는 뭐 그런 부분의 정책적인 방향 옳다고 본다 필요하다 뭐 공감한다는 얘기도 했고요. 또 종종 만나자 민생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 나눈 거는 또 이해 폭을 넓혔다고 보는데 반대로도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에 대한 유감 표명에 대한 요구 그리고 뭐 최상병 사건 관련된 내용들 또 특검 관련 얘기들 가족 외에 이제 주변 분들에 대한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입장 이런 거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이 부분까지도 명확한 입장을 내놨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저도 아까 전에 김기영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그 뭐 85대 15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 민주당에서 이제 그런 숫자로 시비 거는 것은 좀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동의해요. 동의하십니까? 85분 동안 혼자 말씀하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85분 동안 뭘 얘기했는지를 민주당에서 짚어주면 좋잖아요. 네네. 근데 그 내용은 말 안 하고 불통이다 이런 얘기만 하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총선 민심은 정부와 여당이 좀 바뀌어야 한다라는 데 있는데 구체적으로 대통령 발언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다 모든 언론들이 85대 15 그다음에 사실상 아이템이 없으니까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좁혀진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데 의료개혁 관련해서는 국회랑 갈등하고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냉정하게 보면 여야가 갈등하고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정 갈등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뭔가가 의견이 좁혀졌다 성과가 냈다 하는 것은 진짜 성과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종 만나자는 것도 이건 뭐 앞으로 벌어질 일도 아닌 것이고 한 두 번째 만났을 때부터는 이제 진짜 내용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도 만났는데 얘기가 있습니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하나만한 얘기들만 나왔거든요. 그러면 제일 여기서 사실상 꼭지가 따져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최상병 특검 같은 거예요. 그건 여당에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있는 것이고 뭐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문제제기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근데 가족에 대한 뭐 어떤 그런 특검 뭐 이런 것도 아닌 것이고 정쟁적 이슈도 아닌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뭔가 합의가 되고 나서 민생에 대한 정책들은 이견이 있으면 이견이 있는 대로 심지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까지도 지금 뭔가 뭐 나온 내용이 없잖아요.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게 의미가 있을까? 최초에 그러면 양측의 만남 자체, 양측의 목적이나 목표 자체가 달랐던 건가요? 그건 여야가 다를 수밖에 없죠. 여야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여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제 여소야대 국면이니까 야당이랑 뭐 협조하는 그런 그림도 만들고 싶고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사실 집행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최상병 특검이라든가 국민들의 요구가 높은 법률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이건 좀 상의를 하고 협상을 하고 합의를 하고 이런 그림이 필요했던 걸 텐데 그래서 이거 뭐 사실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곡법 25만 원 지원 이런 거는 의견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정책적 해법 솔루션이 다를 수가 있는데 특검 이건 아니거든요. 이건 방탄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고 야당 입장에서 문제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에서 좀 전향적으로 나왔어야 되지 않나. 김기영 부대변인께서는 대통령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 이런 민감한 내용들이 나왔을 때 이 말씀 듣고 윤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제가 한마디만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의정 갈등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개혁이라는 거는 지금 유한한 정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10년 뒤에 의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10년 후에.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진통을 겪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해가 이득이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이라는 거는 미래를 준비하는 건데 현재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이재명 대표가 요 의대 정원 부분, 의료 개혁 부분에 대해서 전 한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왜냐? 대통령에게 있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란 건 무엇보다 중요시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그 방향성에 대해서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저는 이번
만남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네네. 본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서 예. 저는 그게 여러 가지 중에서 그냥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 의미 부여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의미를 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특검 민감한 관련해서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왔을 때 윤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저는 우선적으로 특검 예. 두 가지 특검이 있지 않았을까?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와 그다음에 또 가족 관련해서 특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최상병 특검은 그렇습니다. 저는 민주당에게 하나 제가 대통령이라면 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보면 그 공수처라는 게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그 이후에 17년 정도의 어떤 상고 끝에 진통 끝에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때 통과된 거죠. 그래서 21년대 공수처가 만들어져서 그 이후에 매해 200억 원씩의 어떤 세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올해 204억 원인가요? 8억 원 정도가 돼 있는데 지금 이 최상병 관련해서 국민적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래요. 지금 안 해도 특검을 안 해도 미진하고 국민적 의혹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면 그 부분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의석수 상황에서는 최상병 특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이라면 공수처 수사를 한번 보시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특검을 하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을 그런 발언을 했을 것 같긴 한데 모르죠 그거는. 짧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짧게 말할게요. 공수처 수사 기다려보고 하자라는 말씀 합리적인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떨 때 합리적이냐면 공수처장이 그만둔 지 공석이 된 지 100일 가까이 됐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대행을 하는데 그냥 대행도 아니고 대행의 대행이에요. 그렇죠. 차장 하다가 1수사부장 하다가 그것도 안 돼서 2수사부장하고 이렇게 이제 지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공수처에 대해서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하려면 그렇게 중요한 기관에 대해서 수장을 그렇게 오랫동안 공석으로 두면 안 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런저런 뭐 이종섭 대사 건 관련해서 이렇게 나오는 그 정황 증거들이라든가 의혹들이라든가 보면은 공수처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사실상 박정훈 대령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게 많아요. 공수처가 잘했다기보다는. 그래서 이런저런 의혹을 종합해 봤을 때 그리고 선거 과정에 있었던 이종섭 대사 뭐 호주로 임명해서 갑자기 그랬던 사례도 있었을 때 지금 신뢰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특검에 관련해서는 찬성 여론이 좀 높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그거를 약간 받아서 짧게 하겠습니다. 그 공수처가 어떻게 보면 선거 과정에서 이종섭 전 대사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내렸다. 이 사실이 선거 때 굉장히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렇다면 편향됐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쪽에서는 그렇게 팩트 그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가 지금의 여당에 대해서 집권 여당이나 정부에 대해서 좀 이쪽으로 편향돼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동의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이 질문 좀 들어볼게요. 그러면은 김경구 대변인 지금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저희 KBS 9시 뉴스 출연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다음번에는 제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배석자 없이 두 분만 따로 만나시는 것이 어떨까요? 하고 말씀을 던져봤는데 두 분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회담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1대1로 이루어질 가능성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두 번째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두세 번째. 왜냐하면 지금 이제 언제 될지 모르지만 좀 있으면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여당 대표가 뽑히지 뽑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출되면 그분도 만나야 되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 1대1이 아니라 다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1대1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두 번째든 세 번째든 볼 것 같고 거기에서는 당연히 단독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의 스타일상 탑다운 방식의 그런 걸 선호하세요. 근데 이번에는 왜 그랬냐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는 국민이 아니라 지지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어를 하는 거예요. 어제도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이재명 대표가 이 10장짜리 페이퍼를 읽으면서 대통령을 바라본 게 한 두세 번뿐이 안 돼요. 그냥 정면 보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쭉 보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지자를 대상으로 한 얘기거든요. 근데 처음에 대한 부담감이 왜 없겠습니까? 둘 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여러 있겠죠. 그리고 저는 안 만난 것보다 만났을 때 더
이 강대강 대치를 좀 순화시키는 게 있을 거라고 전 봐요. 네.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국민이 판단하고 국민이 잘했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또 만날 겁니다. 예. 그렇다면 기술적인 거 질문 하나 네. 드릴게요. 그래도 대통령실에 부대변을 계셨으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그 기자들이 이제 퇴장해야 되는데 A4용지 쓱 꺼냈을 때 참모 입장에서 좀 당황스럽나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럴 수 있는데 네. 저는 대통령 말대로 예측 가능했다. 네. 예. 한기 부대변인 그리고요. 지금 여야정 민생협의체 이 윤 대통령이 대표에게 제안을 했는데 민당은 거절을 한 거죠. 이거를 거절하는 이유는 혹시 국회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단순 주도권 싸움을 하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좀 아쉽습니다. 네. 뭐냐면은 여야정 민생협의체 만든다고 해가지고 뭔가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지금 우리 국회 원내대표들끼리 협상하는데 다 파토 나는 것처럼 여기서도 들어가서 또 뭐 싸우고 입장 정리가 안 되고 뭔가 빈손으로 나오고 그러면 지지자들도 대체 야당이 뭐 하냐 저기 들어가서 네. 제대로 싸우고 견제나 하지 아무 성과도 없는 저런 거 하냐 이런 얘기나 들을 것 같고 책임도 나눠질 것 같고 이래서 이제 받기가 힘든 건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디테일을 잘 짜서 이거 가동시키면 좋다고 생각하는 게 예. 요새 야대 국면이잖아요.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해요. 국회랑 싸워가지고 네네. 성과가 안 나요. 그냥 5년 내내 빈손 정부로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거보다는 뭔가 하나 성과가 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 한번 만난 거는 되게 뭔가 오랜만에 안 쓰던 근육 써서 삐걱삐걱 됐지만 네네. 사실 YS나 DJ가 했던 것처럼 거의 정례적으로 만나야 뭔가 도로 굴러갈 거예요. 네. 지금은 이제 어색하지만 뭐 실제로 뭔가 특별한 사안이 없더라도 불러가지고 이건 협조해달라고 하고 이거는 좀 양해해달라고 하고 그런 과정이 없이는 정부가 굴러가질 않아요. 이거는 네네. 당위예요, 당위. 근데 또 그런 얘기도 어떤 분들 하시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정례적으로 딱 만나기보다 어떤 경색 국면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럴 때 이제 대표가 대통령을 좀 만나서 이렇게 좀 활로를 뚫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정례적으로 만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요. 부대변인 그러니까 어떠세요? 원래는 교착 상태에 빠질 때 예.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죠. 예. 그렇지만 저는 그런 문제가 없어도 또 만나야지 서로 간의 신뢰가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거를 꼭 이런 목적하에 만난다고 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이도훈 홍보수석이 그 얘기했죠. 대통령께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뭐 이르면 내주 다음 주에 뭐 할 수도 있다 하는데 대통령실은 당연히 본격적인 준비에 지금 착수를 하고 있을 테고 그렇다면은 이 기자회견 방식, 뭐 형식 이런 내용들 어떻게 나와주면 좋겠다 싶으세요, 한기 부대변인? 아니 이때까지와 달리 그냥 자유롭게 기자들이 질의하고 네. 그 질의에 대해서 대통령이 답변하고 이런 진짜 양방향 소통이 되는 기자회견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때까지 또 무슨 녹화해가지고 TV에 틀어버리고 혼자 얘기를 하거나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네. 그런 건 소통이 아니잖아요. 통보인 것이고 뭐 아무리 좋게 봐줘도 브리핑인 것인데 네네. 기자회견 사실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게 되게 민망한 부분이 있어요. 문재인 정부도 기자회견 진짜 안 했거든요. 진짜 국민소통을 잘 안 했어요. 네. 근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그 도어 스태핑 할 때처럼 매일매일 그렇게 하진 못하더라도 네네. 한 거기 그게 그래도 뭐 호불호가 있었습니다만은 좋은 평가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좀 안 좋은 부분은 또 덜어내고 해서 네네. 뭐 이 기자들이 묻는 질문에 그냥 성심성의껏 대답하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틀이 하나 좀 갖춰주면 예. 부대변인께서는 실제 그 도어 스태핑 약식 기자회견 하실 때 안내를 다 하셨었잖아요. 네, 기자들 네. 상대로. 네. 약식 기자회견 다시 하는 게 좋겠다는 분들도 계세요. 대신에 뭐 이걸 매일 하기보다는 뭐 일주일에 한 번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분도 계시고요. 의견 어떠세요? 우선 이제 사람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가지는 예. 어떻게 보면 편견,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게 뭐가 있냐면 우선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예. 근데 변한다는 부분은 저는 변할 때 무섭게 변한다고 말씀을 드릴 거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한다면 길어져서 그거는 네네네.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분이 말씀하시는 걸 좋아해요. 네. 언론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제가 이제 수행을 했잖아요. 네. 1호차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일정이 끝나면 백브리핑을 매일 했습니다. 지역을 갈 때 네네. 대선 기간 내내 이재명 당시 후보는 민감하고 불리한 주제가 나오면 스킵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예. 근데 저희는 매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불리하더라도
맞닥뜨려서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상 그 도어 스태핑이 처음에 도입됐을 때 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자. 근데 하자고 하는 그룹들은 뭐냐면 대통령이 현안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갖고 국민과 소통하는 방식은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해왔던 겁니다. 네네. 근데 제가 실제적으로 실무적으로 그 현장에서 제가 봤을 때 아쉬운 점이 있어요. 뭔가요? 도어 스태핑을 할 때 네. 기자실과 잘 아시잖아요. 네네. 발제를 하면요. 그 발제 관련된 걸 질문합니다. 예. 이해되시죠? 그러면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나 정책보다는 야당 대표가 뭐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건 아니거든. 야당 대표는 여당 대표한테 물어볼 수 있거나 아니면 관련된 정책 관련해서 뭐 물을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잘 보세요.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그날 오전 내내 그게 뉴스입니다. 네네. 관련돼서 예를 들면 부처나 그다음에 여당 대표가 얘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말을 했기 때문에 오전 내내 그게 다 도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자들이.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그게 맞는 질문이 있고요. 네. 때로는 너무 지엽적이고 너무 논쟁적인 정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도어 스태핑을 한다면 저는 내부적으로 우리가 뭐 대통령실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의식은 기자들 사이에서도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질문도 보면 뭔가 미리 정하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이 정하라는 게 아니라 기자단에서 오늘 주요한 이슈가 뭐 있으니까 이거를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하자.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내부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괜찮다. 그러니까 너무 조금 질문을 제한적으로 좀 논쟁적인 질문도 많았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었다. 자, 당내 얘기도 하나씩 좀 해볼게요.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박찬대 의원 원내대표 지금 단독 출마 상황인데 민주당 분위기가 어떤지도 궁금하고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래도 민주당이라면 경쟁이라는 거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당이 꾸려지는 상황인 건가 싶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원내대표 원래 경쟁하려고 했죠. 사람들이 하마평이 많이 올랐는데 본인들이 보니까 안 될 것 같거든요. 하루 걸러서 계속 불출마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이 보니까 이거 흐름이 선거 판세가 안 될 것 같거든요. 이번에는 안 나가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심지어 임기도 1년이니까 드랍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 명이 딱 남은 거라서 이게 뭐 이재명 대표라든가 누가 어디 권력이 찍어 눌러서 주저앉힌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여기에 대해서 양가적인 생각을 민주당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가까우면은 이제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압박감을 느끼는 그냥 자연스러운 상황. 이게 누가 잘못했다기보다는 당내 문화가 지금 그렇게 형성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좀 가져야 하는데 그렇다고 이 친명 정당 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 과해요. 제가 봤을 때 그냥 뭐 경쟁하다 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드랍할 때도 있는 거라서. 국민의힘은요 지금 오늘 조금 전에 배현진 의원이 그 SNS에 공개적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이철규 의원 향해서요. 불출마 선언을 하십시오라고 공개 촉구를 했고요. 또 근데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로 이렇게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 아니 용산 입장에서 소통하기 편한 분 뭐 이런 이철규 의원으로 가는 분위기다. 이런 소식도 전했는데 김기훈 부대변인 지금 대통령 참모를 해보신 분으로서 당 원내대표 용산과 소통이 좀 편한 사람이 올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하네요. 편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좀 중의적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하튼 여당 대표라면 대통령실과 관계가 나쁘면 안 좋죠. 그건 당연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볼 때 모든 것들이 장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이 있는데 여튼 지금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그걸 이해도가 높고 하는 건 좋은데 그렇다면 이견이 있을 때 그거를 적극적으로 대통령실을 설득할 수 있느냐의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이견 조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관계가 좋다고 했을 때 소통이 잘 되는 건 좋은데 그 소통이 대통령실과의 관계 속에서 좀 일방적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 홍준표 시장은요. 그 도대체 사람이 그렇게 없냐. 왜 이번 선거 때 책임을 져야 될 만한 분이 나오시냐. 뭐 그런 비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거죠. 정치라는 거는 실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책임과 그리고 보여지는 면, 네. 해석되는 면까지 또 봐야 된다는 면이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땐 야당이 그런 친윤 프레임으로 가다 놓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렇다면 그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철규 의원이 이번에 나온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다음에 원내대표 선거가 가장 어렵습니다. 네네. 예측하기. 그리고 이제 이게 보면 민주당은 당연히 다음 당대표가 이재명이지만 지금 우리 당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도 몰라요. 아 그런가요? 원외로 한번 나가보시죠. 예,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마무리해볼게요. 네. 당대표의 관계 속에서 좀 이철규 의원의 포지셔닝을 또 고민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허진호님 정치권요 서로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기 바랍니다. 어린이날 다가오는데 본보기가 되면 좋겠어요 하십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하헌기 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이현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퇴근길 정체가 부쩍 길어졌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서평택부터 속도가 떨어지는데요. 화성 휴게소 쪽으로 16km 구간 막히고 있습니다. 8탄 분기점 부근에서 지체고요. 비봉에서 용담 터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서서울 요금소에서 조남 분기점, 광명역에서 금천 쪽으로 답답합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으로 조남 부근에서 남한산 분기점 쪽으로는 14km 구간 정체가 이어집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이고요. 양지에서 용인 쪽으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신갈에서 부곡 쪽으로 긴 정체고요. 군자 분기점에서 서창 분기점 쪽으로 막힙니다. 그리고 서울 시내 진흥로 상황입니다. 불광역에서 구기터널 쪽입니다. 구기터널을 못 가서 차량 화재 사고가 발생했고요.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준 인터뷰 뉴진수.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는 각급 의대 교수들의 집단 행동이 본격화하는 양상입니다. 집단 사직서 제출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서울대와 세브란스 병원 등 주요 대학병원 교수들이 자체 휴진에 들어갔는데요. 반면에 정부는 각급 대학의 내년도 의대 정원을 오늘까지 확정해달라고 하면서 의사들의 집단 행동의 정면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장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 입장에선 출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 회장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지역에 계시죠? 혹시 뭐 환자분들하고 관련된 일정 중이신가요? 네, 저희가 암 환자 템플스테이를 1년 전부터 좀 준비하고 있어서요. 네네. 여기 고창에 있는 선운사에 좀 와 있습니다. 암 환자분들에 대한 그 템플스테이.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서울대와 고려대 또 연세대, 경상국립대 산하병원 11군데가 오늘 하루 수술과 진료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거든요. 우선 회장님께서 파악하신 현장 상황 말씀 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게 며칠 전부터 계속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되고, 네네. 그런 사이에 이제 환자들도 이제 우려를 좀 많이 했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네. 이제 제가 다행스럽다는 표현은 혼란이 좀 적었다는 뜻으로 좀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다행스러운 거는 오늘 휴진하는 것들을 이제 다른 날짜로 이렇게 좀 분산을 한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리고 또 일부 교수님들은 또 이제 진료 이런 것들을 좀 조율하시고 그래서 네네. 아직까지는 환자들이 큰 혼란이 있었다고 이렇게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거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비교적 다행이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렇죠. 네네. 자, 서울대병원 측에서는요, 휴진율이 절반까지는 아닐 거라고 하고요. 정부도 전면적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병원이 없어서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는 했지만 또 일부 교수가 휴진하는 병원에서는 지금 진료 예약을 미루고 있다고도 하던데요. 이렇게 진료 일정이 좀 바뀐 과정은 그동안 계속됐던 어떤 의료 차질의 연장선상이라고 봐야겠죠? 네, 이거는 사실은 지난 70여일을 지금 중증 환자들이나 급박한 환자들이
여기까지 버티고 있었던 것 자체가 저는 초인적인 어떤 상황이라고 봅니다. 아, 네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주 하루 정도를 지금 휴진을 하거나 혹은 또 일부 이제 대학병원 교수님들이 예. 우리 현장을 떠나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벌써 수도권에 있는 그 대형 병원들, 중심 병원들은 이미 예약을 6개월 이상 걸리고 있고요.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지방대학 또 지역 또 2차 병원들은 네. 거기조차도 벌써 2개월 이상 지금 예약이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2개월 이상이요? 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이런 한계점에 부딪히는 것들이 누적되다 보면 네네. 이제 뭐 2차 병원도 뭐 6개월 이상 걸리고 심지어는 그 지금 중요 대학 병원들은 그 이상 걸리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거는 저는 대한민국의 셧다운이라고 생각됩니다. 1918님도요. 지금 암 수술을 앞두고 있는 처남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하루빨리 해결되면 좋겠어요라는 문자 주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료 중단을 실시하는 병원들이 앞으로 더 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있던데 지금도 예약 지연 상황이 좀 심각할 거로 보이는데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6개월 이상 밀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이게 좀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예. 이게 얼마 남지 이게 길어진다기보다는 네네. 이 장기화에 대한 어떤 의미는 더 재앙 같은 상황이 더 빨리 찾아올까봐 더 걱정입니다. 예. 오히려. 네네. 이게 뭐 지금 이 상태로 뭐 길어진다 뭐 이렇게 하면 다행이라고 제가 조금 아까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거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들이 훨씬 빠른 시일 내에 도래할까봐 저희 환자들이나 그 보호자들은 지금 거의 밤잠을 못 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지금 뭐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뭐 환자분들 또 환자 가족분들 물론 당연히 지금 수술의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를 가장 걱정하시고 있는데 일단은 각급 대학 교수들은 휴진을 하더라도 응급수술 그리고 중증 환자 진료는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긴 하지만 그래도 걱정되는 부분이 크겠죠. 이게 온도차가 너무 좀 심한데요. 온도차가 심해요. 네. 예. 그 의료계에서 말하는 것과 정부 측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늘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부는 비상체계에 돌입해서 네네. 우리가 잘 응대하고 있다. 또 의료계는 지금 현장에 남아있는 교수님들이 네네. 24시간 지금 진료를 차질 없이 지금 본인들 혼을 갈아놓고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네네. 근데 환자들이 느끼는 거는 전혀 다릅니다. 아, 그래요? 환자들은 사실은 이미 벌써 2달 전에 그때 의료 전공의를 사직하는 시점에 수술이 치료되신 분이 아직도 집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상황이에요. 이분이 지금 저희한테 전화 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검사나 이런 걸 좀 천천히 진행할 걸. 지금 진행을 해도 암이 확정이 됐는데 수술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확정이 됐던 안 됐던 내 몸에서 암은 잘할 텐데 자기가 지금 그거를 지금 확정된 상태에서 알고선 지금 이 2달 이상을 버티려고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피가 마른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내가 늦게 검사받아서 모르고 있을 걸. 모르고 있으면 그냥 일상생활을 하고 있을 텐데. 어차피 암세포가 내가 알던 모르던 몸에선 잘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알고도 그걸 기다리려고 하니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지금 조바심이 나겠어요. 근데 이런 상황들을 지금 의료계나 정부는 마치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네네. 잘 적응하고 있다고 표현하시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지금처럼 수술을 못하고 있거나 네네. 또 방사선을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항암이 밀려있는 그런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야기들을 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네네. 분노를 느낀다고 할 지경입니다. 2081님 옆집 아주머니가 생선을 드시다가 목에 가시가 박혔는데 치료를 위해서 병원을 4곳이나 돌아다니셨다고 합니다 하시고요. 9449님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 이 환자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인 것 같아 걱정입니다라는 문자도 주고 계십니다. 지금 아까 한 가지 사례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회장님께서 의대 교수들이 또 문제가 없다고 해도 연합회 측에서는 이 별도로 이런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사례 접수도 받고 계실 것 같은데 실제 또 다른 사례 어떤 사례들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너무 복잡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가 일반적인 지금 사례도 뭐 항암이 지연되거나 네. 이런 이야기보다는요. 네네. 눈에 드러나지 않는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마 청취자들한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네, 말씀해 주시죠. 일반 국민한테도 더 도움되고. 네. 저도 이제 같은 그 암 환자로 제가 10년 전에 진단을 받고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은요. 네네. 특히 이제 그 말기암 쪽으로 갈수록 이제 치료의 여건이 나빠지고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네네. 시간도 별로 없고. 근데 과거 2달 전에는 네. 설령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그 교수님들이 한두 가지 정도는 더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환자들 항암을 더 한다든지, 뭐, 시술을 좀 더 한다든지, 아니, 항암 방사선을 좀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환자들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네네. 그러면은 짧게는 뭐 한두 달 더 연명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길게는 뭐, 1년, 심지어 전 4, 5년 사시는 분들 봤습니다. 네네네. 자,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나 아니면 사회적 시스템이 왜 우리가 병원이 있어야 되고 왜 그 전문 자격증을 가진 의사분들이 계십니까? 예, 예. 단 1%라도 이 환자분이 생명을 연장할 수 있고 아니면 더 통증으로부터 완화될 수 있다면 네. 치료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뭐라도 해봐야 되는 거죠. 당연히요. 예, 예. 그런 시스템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상황이 오면 모두 그냥 바로 호스피스 병동을 안내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아, 네. 그러니 환자분들은 더 이상 치료의 어떤 의지나 이런 걸 다 꺾어버리는 거죠. 예. 이게 얼마나 지금 심각한 문제인지 사실 이거는 우리가 뭐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언론에 드러나서 알고 있는 얘기지만 네네. 사실 이런 문제들은 사실 전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문제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를 찾아서 돌아다니느라 힘든 것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 지금 말씀해주신 애초에 내가 치료를 받을 가망이 없구나. 내 병명을 그렇죠. 알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더 절망적인 사례로 많이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는. 실질적으로 의료계에서 포기하고 있고 지금. 포기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회장님 어제 그 원광대 의대 교수분들이 이 의사 가운을 벗어 던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 전공의 분들하고 달리요.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갖는 의미는 환자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와닿나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 예. 사실 전공의는 말 그대로 수련이지 않습니까? 예, 예. 교육을 받고 있는 의사들입니다. 그분들이 물론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예. 환자들이 직접 신뢰하고 믿고 내 그 치료를 맡기고 계시는 분들은 교수님들입니다. 네네. 이분들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조율을 하고 하나하나 그 갖고 있는 기능들을 다 조화로운 하모니를 이루게 하는 게 지금 그 의대에 계시는 중증 환자들을 맡고 계신 교수님들의 역할입니다. 예. 이분들이 지금 의료 현장을 떠나는 것과 전공의들이 과거에 떠났던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피아니스트 한 명 나가는 거랑 지휘자 나가는 거는 완전 판약이 다르다. 완전히 다릅니다. 예. 지금 그리고 회장님 환자분들 사이에서 각급 그 대학병원의 그 진료 관련된 정보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공유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환자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진료가 예정된 병원 측의 전화를 기다리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건지요? 저희가 이 부분도 지금 지난번에 보건복지부 쪽에 저희 성명서 내면서 반드시 복지부가 이걸 챙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사실은 지금 어떤 교수님이 언제 그만두시는지 물론 개별적으로 공지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또는 문자로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네. 이게 사실은 환자한테는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사전에 적정한 시간이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내가 뭔가 다른 병원을 찾든지 다른 의료기관을 찾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든지 준비를 해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런 시간조차도 지금 없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미 대한민국의 의료체계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한계에 다 와 있어서 다른 곳에 갈 곳도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3차 병원에서 2차 병원, 2차 병원에서 심지어 요양병으로 지금 이동하는 이런 무치 못할 지금 대한민국에서 의료 시스템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정보를 잘 전달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환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정부는 사실은 지금 그 교수님들의 사직에 대한 정보를 그 병원 측으로 받던 아니면 병원이 그 환자들한테 직접
공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강하게 좀 만들어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그 이번 사태에 관련해서요. 그동안 접수된 어떤 중증 질환자분들의 피해 사례와 또 건수 이런 것들을 좀 공개하고 의료계나 뭐 정부 상대로 책임을 묻는 뭐 관련 소송을 진행할 의향도 있으세요?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각도로 지금 법률적으로 검토도 하고 있고 하는데 네네.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 환자분들이 의 중에 의 아닙니까? 예. 내가 치료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병원을 상대로 아니면 정부를 상대로 뭘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혹시나 이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가 소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소송이 가기 전에 사태 해결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그죠? 그렇죠. 예. 두 번째는 만약에 우리가 뭐 의료문제 여러 가지 상황을 봐도 그 자체도 의료사고도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하물며 내가 치료받는 과정 속에서 이거를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병원을 상대로 아니면 복지부를 상대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네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7910님 2차 병원에 환자들이 너무 많이 밀려요. 답답합니다 하시고요. 0419님 요즘 우리 같은 중증 환자는 많이 걱정되는 게 현실입니다. 저도 3년 전에 수술 중에 심장이 멎었던 경험이 있어요. 아, 그러셨군요. 다행히 수술 잘 끝내고 현재 투병 중입니다. 사태가 잘 마무리되기를 학수고대합니다 하시고요. 0013님 낭만 닥터 김사부 같은 의사 선생님들 현실에선 없는 건가 하시는데, 자, 회장님, 정부가 파악하는 상황 또 현장에서 진료를 기다리는 중증 질환자분들 간에 정말 들어보니까 온도차가 큰 것 같은데, 지금 환자 단체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는 사태를 어떻게든 조속히 마무리해야 하는 것일 텐데, 그러면 어떤 일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보세요?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이 문제가 생겼을 때부터 의료계와 정부가 바라보는 시각, 또 국민과 언론이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이게 왜곡됐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이 문제는 어떤 사태를 지금 합의 과정에서 도출하겠다는 것부터 시작부터 잘못된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이 이야기가 논제가 되기 전에 이미 정부가 됐든 의료계가 됐든 환자들이 어떤 피해나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모든 게 다 준비가 돼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걸 합의 과정 속에서 이거를 지금 도출하려고 하니 서로 상대방 탓만 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거꾸로 지금 가장 강력한 그들의 무기가 돼서 환자들이 희생이 되거나 말거나 이 카드만 갖고 본인들을 버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6824님 작업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마음이 울컥합니다. 이렇게까지 심각하다니 안타깝습니다 하시고요.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의 회담 보셨을 텐데, 여기에서 의료 개혁을 위한 공동 협력은 또 다짐이 됐어요. 회동에 앞서서 연합회 측에서는 지금 이 의료 공백 사태를 중점적으로 다뤄달라고 요구도 했었잖아요. 근데 어제 일단 회담 결과 일단 평가를 하신다면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어요? 저는 그냥 정치적 쇼를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80% 이상 의대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필요성에 대한 어떤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대안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공공의료 강화, 뭐 필수의료 강화, 그다음에 뭐 지역의료 강화 뭐 이런 식으로. 자, 내용들은 다 대동소이한데 그 주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주체가 누구냐 할 때 정부도 지금 1대1로 하겠다. 의료계도 1대1로 하겠다. 또 심지어는 어제 야당 대표께서도 겨우 거기에 이제 정당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지금 피해를 받고 있고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환자의 이야기를 듣고 환자가 그 안에 그 당사자가 안 들어가 있다면 도대체 뭘 어떻게 논의하겠다는 거죠. 지금 70일 동안 똑같은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해결이 됐나요? 해결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문제에 환자들이 받고 있는 고통과 신음을 그 두 기관, 심지어는 정치권까지 다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고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이 이 이야기를 듣지 않고 도대체 누가 전문가라 말입니까? 이게. 환자보다 더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왜 주체, 정말 피해 주체가 되고 있는 사람을 빼고 그 사람의 입장은
접어두고 이렇게 정치적인 행위만 보이느냐 하는 답답한 말씀 해주셨고, 이면택 지금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의 경우는요, 의대 증원 백지화 없이는 어떤 협상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일 출범 앞둔 새 의협의 경우는 정부가 마련한 의료개혁 특위 폐지를 또 대화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다면요? 지금 새로 아마 당선된 임현택 회장님은 예. 의료계 내에서도 아주 초강경파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사태가 해결이 되려면은 이분이 사실 일 집행것이 시작되기 전에 사실은 종식이 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분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거 봤을 때 향후 저는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접점을 찾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고요. 네네. 두 번째, 이분이 의계특위에 대한 이 문제는 의계특위에서도 본인들은 의대 정원에 관한 문제는 결코 결의하지 않겠다, 다루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잖아요. 의계특위에 이분들이 뭐하러 들어가겠습니까? 7718님, 정부도 의료계도 모두 무책임해 보입니다. 상대 탓만하네요. 모두 자신들 탓인데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하여튼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과 말씀 쭉 나눠봤는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가정의 달 특집 방송. 안녕하세요. 초록우산 홍보대사 배우 송일국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달, 가족과 의미 있는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늘 가까이 있어 더 소중하고 고마운 가족. 하지만 우리 주변엔 가족 간의 사랑을 나누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만난 17의 재우 역시 그런데요.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인 후 누나 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 재우. 얼마 전 곁에 있던 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나며 삼남매의 슬픔은 더 깊어졌습니다. 몸과 마음 모두 힘겹고 벅찬 생활. 하지만 곁에 남은 누나와 동생을 생각하며 재우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잠이 들 때까지 체육교사라는 꿈을 향해 달리고 있는 재우. 작은 바람을 물으니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던 누나 동생과 함께 소풍을 다녀오고 싶다고 합니다. 푸르른 실록의 계절, 기특한 삼남매가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행복한 나들이를 선물해 주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이 아이들에겐 평생의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이번 주는 가정의 달 특집 방송으로 정기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후원 문의 1588-4350 1588-4350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과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까지 남부지방과 제주 중심으로 비나 소나기가 곳에 따라 종종 오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고 강원 영동 남부지방 제주 쪽으로는 좀 흐리겠고요. 저녁까지 강원 산지와 동해안은 곳에 따라 비가 오고 또 전남 동부나 경상권 내륙은 소나기가 좀 지나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제주, 늦은 밤부터 충북 남부나 전라동부, 경상권에 비가 시작이 돼서 내일 이른 새벽까지 충북 남부에 비가 오겠고요. 내일 아침까지 그 밖에 일부 남부지방 또 낮까지 제주에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도 오전부터 밤 사이에는 전라권으로 소나기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대부분 비의 양은 5에서 30mm가량이 될 전망입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고 또 동해안은 동풍 때문에 낮 기온이 좀 낮겠는데요. 내일 아침 최저 기온 보면 서울 13도 등 전국이 9도에서 14도 분포 예상되고요.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4, 세종, 대전 22, 대구 20, 광주, 부산 19도 등 전국이 16도에서 25도 분포입니다. 강릉도 이렇게 19도에 그치면서 동쪽 지역 중심으로는 서쪽보다 조금 더 기온이 낮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오늘 내일 무난할 전망입니다. 점차 금요일부터 주말 휴일 더워질 전망입니다. 지금 서울 기온 20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여야가 5월 임시국회 개회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어 최상병 특검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정쟁 유발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수원지검 술자리 회유 진술 조작 의혹을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으로 인식한다며 검사가 교정시설을 방문해 조사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 관람 비용과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라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22경찰경호대 부대장이 이른바 갑질과 근무시간 골프 의혹 등으로 감찰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해당 부대장을 지난 25일 대기 발령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준 당대표 비서실 정무부실장에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매주 일요일 KBS 1TV에서 방송되고 있는 국민 프로그램이죠. 전국 노래자랑. 주변에서 끼가 좀 있다, 노래 좀 한다, 이런 분들은 그런 말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 전국 노래자랑 한번 나가봐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명웅, 이찬원 같은 스타가 탄생하기도 하고요. 또 노래 잘하는 사람들만큼이나 이 땡소리 듣는 재미도 있어요. 특히 요즘에는 이 전국 노래자랑 출연진들만큼이나 주목받는 분이 있습니다. 새로운 일요일의 남자, 일요일의 하회탈, 전국 노래자랑 MC 남희석 씨인데요. 송혜 선생님과 방송인 김신영 씨에 이어서 무거운 마이크를 들고 있는 MC 남희석 씨 모시고 진솔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문자 옵니다. 6454님, 전국 노래자랑 진행자 하회탈 남희석님 너무 잘해요. 구수하고 딱입니다. 응원해요 하시고요. 8484님, 올해 73살인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전국 노래자랑입니다. 앞으로 최소 10년 이상 계속 진행하시길 기대합니다. 좀 더 쓰시죠. 네, 이거 감사합니다. 네, 1991년에 네. KBS 대학개그제로 데뷔하셨고요. 네. KBS 친정에서 라디오 출연 오랜만이신가요? 2번 때 나왔나요? 2번 그 2번 누나요? 까만콩 2번. 네네. 근데 그 뒤로 모르겠어요. 진짜 너무 오랜만이라서 오늘 오는데 몇 층이었더라 막 생각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4층이었던가 막 이러고 네네. 녹음은 또 위에인가 3층인가 뭐 그랬던 거 같고. 맞아요.
근데 진짜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네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난달에 전국 노래자랑 새 MC로 발탁되시고 네. 한 달 조금 더 지났네요. 네네. 역시 잡아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마이크가 전국 노래자랑 MC 마이크던가요?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예.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시고 네네. 실제로 뭐 그 어렸을 때 뭐 자진해서 틀지는 않았잖아요. 네. 근데 집안에 이제 할머니가 있거나 아버님이 그냥 틀어놓으면 보는 그렇죠. 거였고 예. 어느 식당을 가거나 틀어져 있었고 실제로 지금도 많이 그러고 있고요. 네. 그래서 관심 가져주는 만큼 무거운 마이크라는 표현을 제가 썼던 것 같아요. 네네. 네. 저희 집도 그랬어요. 일요일 12시 되면은 그냥 채널 고정했어요. 채널 못 당연히. 돌리고. 네, 당연히. 네. 제이가 왔을 때, MC 제이가 왔을 때 네. 고민을 내가 스스로 이 정도까지 했다. 부담을 혹시 이 정도까지 느끼셨다. 뭐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그 뭐 그냥 몇 번 거론된 적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네. 그리고 그 제안 왔을 때 뭐 좀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부담스러운 자리이기도 하고 네. 예. 그리고 뭐 여러 선배님들이 있잖아요. 예, 뭐 예. 진짜 저보다 훨씬 더 실력이나 이미지도 좋으신 김성환 선배님이라든가 이용식 선배님이라든가 뭐 이상벽 선생님 네. 뭐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제안해 주시고 했던 점에서 뭐 그냥 감사드릴 뿐이에요. 예. 뭐 마찬가지죠. 지금 예. 사실 기자님도 네네. 예, 엄청나게 부담스러울 거잖아요. 김용준 기자님도 네네. 뭐 그냥 그런 자리들이죠. 뭐 그래서 네. 그냥 뭐 점점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 보여드리는 게 네. 예, 좀 중요하다라는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아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저 이 채널을 많이 들어요. 아, 그러세요? 예. 오. 3시에 이규봉 아나운서 예. 중학교 때 같은 반 친구거든요. 아, 그러세요? 규봉이는 전국 1조하고 저는 전국 노래자랑하고 해서 같은 반 친구, 공부 잘하는 친구. 아, 그 보령 분이셨군요. 아니에요. 아, 저 서울에서 학교 의외로 제가 고향만 보령이시고. 예, 네. 부모님은 다 거기 예, 계시고 예. 어렸을 때 올라와가지고 아. 그랬던 또 이게 있어서 항상 틀어놓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 주변에서도요 이런 평가합니다. 남희석 씨가 전국 노래자랑 진행하시는 거 보면서 그냥 딱 맞는 옷을 입은 것 같다 이런 평가를 많이 하거든요. 아이고. MC 발탁 소식이 언론에 전해지고 나서 네. 주위에서도 응원도 많이 왔겠어요. 네, 뭐 선배님들 많이 연락 오셨고요. 네네. 그리고 뭐 우리 동기들도 그렇고 뭐 좀 상담도 하고 뭐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누고 예. 뭐 가수 김성환 선배나 아니면 이용식 선배나 뭐 예. 그리고 이경규 선배님도 응원을 해주셨고 예, 또 모니터도 해주셔서 네네네. 뭐 응원도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유재석 씨한테도 이경규 선배님은 무슨 말씀하시던가요? 응원하시면서? 야 잘하고 있어. 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한 사람이 박수 칠 때까지 계속해. 야 계속해. 네. 괜찮아. 3993님 무한 응원합니다. 전국 방방곡곡 우리의 모습 재능꾼들을 만나볼 수 있는 프로라 늘 시청합니다. 모두에게 웃음과 재미 선사하는 전국 노래자랑을 기대합니다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가족분들은 또 뭐라고 하셨어요? 모니터도 하실 테고요. 그 아내가 네. 전국 노래자랑 하고 나서 좀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떤 식으로요? 아침밥을 해주더라고요. 아, 그전에는 굶고 다니셨나 보네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늘 제가 생기고. 예. 그 정도로 이 MC 맡으신 거 정말 자랑스러워하시네요. 아니, 고맙습니다. 네네. 예. 첫 녹화가 지난달 12일에 전라남도 진도군 편이었고요. 네. 녹화를 마치신 후에 만족도가 한 30%다 말씀하셨다고 하던데 네. 아니 베테랑 MC인 스스로에게 너무 점수를 박하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아쉬우셨어요? 아니, 사실은 이제 뭐 한숨도 못 잤다가 예. 제가 긴장해서 못 잤다도 있었겠지만 예. 전날 제가 고정으로 한 13년 하던 프로가 있는데 네네. 밤에 한 11시 넘어서 끝나거든요. 네네. 11시 반쯤 끝나고 이만감 말씀이신가요? 예, 네네. 진도 갔더니 새벽 4시쯤 넘었어요. 4시 한 반쯤 되고 예. 다음날 첫 녹화인데 예. 이제 대본이랑 노래 체크하다 보니까 6시, 7시 되고 씻고 나가서 리허설 9시부터 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좀 더 컨디션 관리에 대해서 더 신경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예, 그런 게 좀 아쉬웠어요. 네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분들은 진짜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그렇죠. 그런 그 준비를 하고 나오시는데 본선 나갔다는 것만으로도 네. 영광인 줄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좀 더 컨디션 관리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 지금 부분에서. 사실 목도 약간 지금 잠겨 있는 상태인데 네. 같이 노래 따라 부르고 춤추고 그러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예. 체력도 관리 잘 하셔야 되고. 예, 예. 1373님
남희성님, 전국 노래자랑은 서민 애환을 풀어놓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송혜 선생님 바통을 이어받아서 더 오래하는 사회자 되시길 바랍니다 하시고요. 송유성님, 전국 노래자랑은 제게 털털한 된장찌개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딱 맞는 진행자가 맡은 것 같습니다라는 문자 주십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국 노래자랑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 끼 좀 있다 싶은 분들. 네. 전부 다 나오시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MC까지 왈가닥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너무 점잖게 진행해도 그렇고 네. 어떨 때 또 망가질 때 또 망가져야 되고 그래서 스스로 방법론적으로 몸에 힘을 빼자 네. 이렇게 생각하셨다던데 그건 어떤 뜻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대단히 리드하려고 하지 말자라는 말씀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워낙에 재주 많은 분들도 많으시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을 믿고 가자라는 얘기였어요. 네, 네, 그거는 또 작가님이나 PD님 그리고 또 악단장님, 네. 악단 단원 여러분들이 경력이 다 20년, 30년 넘으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 작가님 같은 경우는 예심부터 본선까지 다 관리를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 대본을 보면 이렇게 지도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그냥 거기 그때그때 맞게 그냥 뭐 재밌게도 하고 좀 이야기도 들어드리고 네네. 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에 힘 빼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어떠세요? 지금 지난달 첫 녹화하시고 나서 조금 몸에 힘이 빠지신 상태인지 아니면 좀 더 빼야 되는지. 살이 빠져가지고 자연히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자, 첫 녹화에서요. 남희석 씨께서 무릎을 헌납했다. 이 무슨 얘기예요? 아니 거기서 그 좀 요즘 들어서 이제 제가 나온 이후로 섹시 댄스를 주시는 여성분들이 많이 늘으셔서 같이 무릎 꿇고 추다가 뭔가 찡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놀랐는데 나중에 왜 이렇게 아프지 하다 없어질 줄 알았더니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있는 거죠. 이제 요즘 나이로는 53세가 된 거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무릎 연골이 좀 다쳐서 물 차가지고 주사기로 물 쳐빼봤습니다. 박지성도 아니고 제가. 2458님, 남희성님 친정 엄마 아빠가 프로그램 보면서 너무 좋아하세요. 아유, 서글서글한 게 마음에 쏙 드신다고 칭찬합니다 하시고요. 그 예심 얘기 아까 잠깐 하셨는데 네. 전국 노래자랑 MC 중에서 네. 예심에 참가한 MC는 처음이다. 네. 제작진들도 깜짝 놀랐다. 아니 왜 예심 자리에까지 끼셨어요? 한번 가봤어요. 예. 어떤 분들이 나오시는가. 그 예심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의 그 궁금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제품을 나왔을 때 네. 그냥 팔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어떻게 제조되는지도 봐야 되는 게 요즘 뭐 홈쇼핑하는 사람들이라면 MC라면 저도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어떤 분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 나오시는지 어떤 분들이 땡 해서 아쉽게 못 나오시는지 가보니까 너무너무 배려가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땡을 금방 하지 않고 조금 더 들어드리기도 하고 또 되신 분들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또 2차 예심에서 또 탈락하신 분들의 아쉬움이 있고 그런 게 좀 궁금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가보니까 좀 그런 걸 느꼈어요. 이렇게 인구 소멸이나 아니면 지역의 뭐 고령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전국 노래자랑은 이 영향을 많이 받는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25만 있는 지역과 인구가 2만 5천 있는 지역에 나오시는 분의 수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연세들도 다를 수가 있고 그런 것도 오히려 좀 고민을 많이 해본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역시 그 고품격 시사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그런지 인구 소멸까지도 언급을 하시는. 근데 그게 이게 전국 노래자랑이 앞으로 갈수록 아마 그 인구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프로그램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은 하게 됐어요. 사실. 기자라서 그런지 몰라도요. 갑자기 취재를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실제로. 거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바닷가 근처에 25만이 사는 동네면 신나는 노래, 젊은 노래도 많고. 그러지만 인구가 조금 적은 지역에 가면 좀 예전 노래를 부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또 약간 더 들어드리고 또 뭐 재미 부분은 떨어질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시청률이 조금 덜 나왔다고 해서 일희일비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그렇잖아요. 뭐 재미있는 지역 큰 지역만 가면 그건 또 전국 노래자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좀 사시는 분들은 적지만 이게 잔치니까 옆 마을에서도 막 구경 오시고 그러는 거잖아요. 좀 그런 것도 더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아요. 예심 현장을 가셔서 인구 소멸에 대한 것도 보시고. 제가 앞으로도 전국 노래자랑을 이렇게 볼 때 좀 보는 관점을 좀 달리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0419님. 남씨 아저씨는 바라보면 화가 도망가는 탈 하시고 1935님 저번 주에 김제 오셨을 때 휴가 내고 갔어요. 너무 재밌게 잘 감사합니다. 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런데
벌써 그 스타가 한 명이 탄생한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 게 저는 그분 영상 한 8번은 돌려본 것 같은데 시흥. BTS 노래 부르신 분, 그 불타오르네, 그다음에 네. GD 삐딱하게 부르신 그분, 네. 60대 그분 성함이 박태관 씨. 와, 근데 이분은 더 잘 부르는 분이에요. 60대를 감안해서가 아니고요. 네. 그냥 진짜 잘하시던데요. 예심 때 어마어마하게 실력 있는 분인데 연습 많이 하다 목이 좀 잠기셨어요. 그죠. 아침 9시 하다 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안 틀려요. 그러니까요. 그런 곡들을 한두 곡이 아니에요. 한 곡 완성하는데 2달 연습하신다거든요. 예. 끝내주는 분이세요. 아니 BTS 그 몇 명인데 혼자 부른 거잖아요. 아, 대단한 분이세요. 근데 랩의 중간에 보컬에 네. 박자도 안 틀리시고. 안 틀리세요. 저는 벌써 스타가 탄생이 한 명 했구나. 거기다가 예. 아내를 위해서 자기는 요리, 청소, 빨래, 설거지까지 마무리 다 한다는 이야기까지 해서 와, 이분 참 매력 있다라는 생각이 더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참 노래 실력이 눈에 띄는 분도 있지만은 이 전국 노래자랑은 출연자의 어떤 사연, 이 사연이 더 특별한 경우도 많고요. 네. 예심 포함해서 지금 이렇게 쭉 녹화 몇 번 해오시면서 네. 아, 참 인상적인 출연자가 있었다. 있으면 누굴까요? 며칠 전 전라남도 광주 옆에 화순이라는 지역이 있잖아요. 화순 있죠. 예. 화순이 요즘 청년이나 아니면 신혼부부에게 월 1만 원이면 집을 임대해 준 그런 제도도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근데 거기에 102세. 102세. 그러니까 예전 우리 나이로 하면 103세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네네. 나 죽기 전에 노래자랑 나오고 싶어서 나왔어라고 하면서 하셨는데 가사를 하나도 안 틀리시고 한 4곡을 부르셨어요. 4곡을요? 네. 음은 조금 틀릴지 몰라도 그때 갑자기 그 앞줄에 있는 어떤 분이 우시는 거예요. 친척이 아닌데 남자분이 우시는데 저는 또 그거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 말씀하셔서 저도 울 것 같아요. 지금. 진짜 102세 할머니께서 노래 부르시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송혜 선생님보다 한 5살을 많은 누님이신데 그렇게 눈물이 막 나더라고. 1922년생이셨나 그랬는데 그분 생각하면 지금도 울컥해지는 것 같아요. 무슨 뭐 깊은 사연을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노래 4곡 부르셨는데.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세요 그랬더니 나는 된장과 밥만 먹고 살아라고 하시면서 웃음도 주시고 할머니한테 다음에도 꼭 나와주세요라는 부탁을 드렸어요. 그렇죠. 다음에도 충분히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저 믿습니다. 자, 지금 돌아가신 송혜 선생님께서도요. 자주 노래를 하셨어요. 여러 무대에서. 그렇죠. 남희석 씨에게도 그래도 전국 노래자랑 진행자인데 노래 좀 해달라 이런 분들도 적지 않으실 것 같은데 평소에 남희석 씨의 애창곡은 뭐예요? 2바퀴로 가는 자동차 이런 것도 있고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그 사람 이것도 있고 그러니까 워낙에 또 우리 가요 좋아하고 예전 노래도 좋아하고 주현미 씨, 김준규 씨가 했던 쌍쌍파티 테이프를 고등학교 때 한 7집까지는 외웠던 것 같아요. 워낙 좋아해요. 그러면 스스로 노래 실력은 그래도 딩동댕 맞을 정도는 되세요? 본선 못 나갑니다. 못 나가. 땡 맞을 실력. 네, 못 나갑니다. 자, 사실 뭐 남희석 씨는요. 2006년부터 KBS에서 방영됐던 미수다, 미녀들의 수다부터 2011년부터는 아까 말씀하신 그 이만갑 이제 만나러 갑니다까지 진행하시다 보니까 이제는 좀 젊은 분들은 개그맨이신지 모르고 그냥 뭐 외국인 전문 MC, 뭐 어르신 프로 전문 MC 뭐 이렇게 하는 분도 꽤 있는데 동시에 또 이게 단순히 프로그램 진행에만 그치시지 않고 장기간 외국인 노동자 인권 운동을 해 오셨답니다, 여러분. 외국인 노동자 인권에 목소리를 내야겠다. 그 배경이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불법 체류자를 뭐 좋게 보지 않는 건 당연하잖아요. 대신에 이제 이렇게 불법 체류자가 왜 이렇게 많이 양산이 될까에도 궁금했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는 이제 고용허가제라는 거를 두고 이제 이슈가 많을 때였어요. 그래서 제 팬들하고 한 30-40명이 많을 때는 한 50명 정도가 한 4-5년 정도 그쪽에 좀 관심을 갖고 하게 됐고 제 팬 중에는 그 외국인 근로자랑 결혼하신 분도 있고 유명한 항공사 다니던 분은 그냥 직업 그만두시고 그 일에 아예 뛰어들어가신 분도 있고 좀 관심 있게 많이 좀 했었어요. 인구 소멸에 외국인 노동자 인권 운동까지 착한 척하려고 하는 거 좀 있으면 제자리랑 바뀌실 것 같은데 싶기도 하고 이번 주 녹화는 내일인가요? 어디에서 진행되나요?
근로자의 날이죠. 예. 내일 강동구에 삽니다. 서울 강동구. 네, 제가 11살 말 12살에 전학 오라서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신암 초중을 나와서 그 친구랑 후배들이 아마 내일 많이 구경으로 올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강동구에서 녹화하니까 누구나 오셔도 되거든요. 그렇죠. 예, 강릉 사시건 제주도 사시건 예, 뭐 발산동 사시건 누구든 구경 오셔도 되니까 그 서울 강동구 검색하시면 좀 나올 겁니다. 예. 아니 아까 그 예심까지 가시는 정도의 노력이시면 이제 이 지역, 뭐 저 지역, 뭐 강동구, 뭐 시흥, 뭐 화순 이렇게 쭉 다니시면서 그 지역에 맞게 준비도 하시고 나름 지역에 맞는 공부도 하실 것 같은데 혹시 있다면 어떤 걸 준비하세요? 오프닝 멘트에서 명소 소개할 때 어떤 역사를 가진 뭐 어떤 유적지가 있다. 그렇죠. 아니면 여기는 어떤 특산품이 대단히 인기를 끌고 있다. 뭐 아니면 뭐 충절의 고장 어디다 이렇게 그런 거를 좀 소개하기 위해서 미리 좀 공부 좀 하고 그리고 다행히도 제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뭐 전국 많이 다녔더라고요. 많이 다녔죠. 지역 행사도요. 어릴 때 비교 체험 극과국이라는 거랑 데이트할 때 전국 다니면서 다니고 그래가지고 다행히도 그냥 지역마다 좀 뭐 가봤던 곳이 좀 많이 있어서 좀 가서 이런 점이 그대로 있구나 이런 점이 좀 더 좋아졌구나 뭐 이런 거 알아서 더 소개하려고 애를 써요. 관광객도 더 왔으면 좋겠고. 그렇죠. 네. 2399님. 서울 강동구 일자산에서 전국 노래자랑 녹화 내일 뵙겠습니다 하시고요. 6756님 할머니 아빠께서 전국 노래자랑 왕팬이신데 요즘 남희성 님이 나오신다고 더 좋아하시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하시고요. 하나만 더요. 9778님 남희성 님 사전 준비 대단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응원합니다 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보통은 녹화하고 2, 3주 후에 방송되죠? 한 5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5주요? 5주 6주. 그러면은 이번 주 일요일 방송은 어느 지역이에요? 이번에 충북 영동 포도 유명하죠? 네네네. 충북 영동 지역이 나갈 것 같습니다. 한 4주 전 녹화했나요? 4주 전 영동 녹화편이 이번 주에 나가고요. 이번 주 출연자 약간 조금 스포를 해주신다면 뭐 실력이면 실력, 웃음이면 웃음, 뭐 재능이 똘똘 뭉친 분들도 나올 것 같은데 이번 주는 이런 것 좀 기대해 보면 하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그 재주 많고 좀 점잖은 분들도 많이 나오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초대 가수들의 팬클럽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와요. 전국에서 막 버스 타고 오시고 송가인님 팬클럽 보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요즘 뭐 많아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요새 뭐 트로트가 아주 인기다 보니까 더더욱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이번 주도 기대해 주시고 많이 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일부러 맞춘 것도 아닌데 오늘 하필 그런 기사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전국 노래자랑 뭐 시청률 얘기 관련해서요. 전 MC인 김신영 씨가 하던 때랑 뭐 시청률이 비슷하다. 근데 이게 뭐 물론 MC 탓이겠냐만 그래도 이런 기사들 보면 좀 부담도 많이 되시겠어요. 근데 뭐 그 이렇게 성적표 받아들듯이 그렇게 일비하면 안 되고 지난주에는 또 좀 갑자기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너무 잘 나왔어요. 6.8이었나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막 고무되거나 그러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또 이게 날씨도 지금 좋잖아요. 또.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방송 한 5번 나갔는데 또 시청자 잘 나올 때는 기사 잘 안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천천히 기다리고 그리고 또 이제 적어도 한 겨울쯤 돼야 좀 익숙해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너무 도마 위에 올라간 생선 같으면 안 되니까 저도 그렇다고 막 너무 또 모른 척하고 있어도 안 되고 천천히 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그런 질문 좀 드려보고 싶어요. 대중들이 전국 노래자랑에게 그리고 전국 노래자랑 MC 남희석에게 거는 기대는 뭘까요? 그냥 그 지역의 어르신들께서 많이 반겨주세요. 반겨주시고 또 그 젊은 세대랑 어르신들 세대 중간에 이렇게 딱 있는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뭐 20대 30대들도 나오고 뭐 80대 여러분들께서도 보고 계시고 그래서 중간에서 이렇게 잘 연결해 드리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안 보여도 되니까 그냥 나오시는 분들 더 장기 좀 많이 보여드리고 또 옆에서 많이 웃어주고 같이 좀 응원하면서 이렇게 가는
노래자랑의 MC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네. 김은희 더 재밌게 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아니요. 지금 충분히 재밌습니다. 그런 강박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김은희님 부디 주현민님 전국 노래자랑 초대 좀 해주세요 하시는데 저희 아버지 좋아하시는데 TV로는 잘 못 봐요 이러시는데. 주현미 선생님 나와주면 우리가 감사하죠. 더. 혹시 뭐 인연 없으세요? 개인적인? 나오시면 우리가 감사하죠. 그러니까 더 한번 저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이정옥님 반갑습니다. 예전에 전국 노래자랑 한번 출연했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MC 오래오래 하세요라는 말씀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 전국 노래자랑 MC로서의 포부 그리고 우리 또 애청자분들 또 이제 전국 노래자랑 시청자분들께 당부 말씀까지 있으면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나오시는 분들이 주인공인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나오시는 분들 최대한 장기 살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예선 있으면 꼭 그 지역 분이시면 좀 많이 참가해서 세상에 경연 프로그램에서 탈락하고도 그렇게 같이 웃는 프로그램이 어디 있겠습니까? 탈락하신 분이나 구경하시는 분이나 같이 웃으면서 이렇게 즐기는 그 잔치잖아요. 예. 예, 잔치니까 그 잔치 좀 많이 즐겨주시고 예. 그리고 뭐 저도 양해 안 차시겠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네.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예, 언젠가 먼 훗날 송혜 선생님보다 딱 1년 더 하시고 그만두실 때 전국 노래자랑 MC 남희석 이런 사람이었지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세요? 그냥 참 그런 기대까지 감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착실하게 그냥 잘했다 정도면 잘 어울렸다라는 말 듣는 게 목표. 잘 어울렸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노래자랑 MC 일요일의 하회탈 남희석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이현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내일이 근로자의 날인데요. 화요일 퇴근길 평소보다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작업 여파가 더해진 곳들도 있는데요. 중앙고속도로 원무 2터널 부근입니다. 양방향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특히 춘천 쪽으로 여파를 크게 받고 있습니다. 춘천 분기점부터 4km 구간 꽉 막혀 있습니다. 통영 대전고속도로 정체도 작업 때문인데요. 대전 쪽으로는 서상 부근 2km 구간 정체 심합니다. 통영 쪽도 보니까요. 산내 분기점 부근에서 작업 중이라 파남 부근부터 속도가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수도권 구간에서 많이 막히고 있는데 전체 40km 가까운 정체입니다. 입장 휴게소에서 안성 분기점 쪽으로 쭉 불편하겠고요. 오산에서 신갈 분기점 쪽으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달래내에서 반포 쪽으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화요일 이 시간 특별히 과학계 소식을 전하는 과학 파파뉴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과학계 소식 전해주실 윤신영 얼룩소 에디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은 미국 과학계 소식이네요. 네. 예. 한국은 물론 전 세계 과학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가 아무래도 미국인데요. 네. 최근 미국에서 젊은 연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예. 미국 국립보건원, 흔히 NIH라고 부르는데요. NIH. 네, 이곳에서 신진과학자에 해당하는 박사후 연구원 및 이공계 대학원생의 급여를 인상하겠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신진과학자분들의 급여를 인상하겠다. 뭐 과학자분들도 현실적인 직장인이니까 이렇게 급여 오르면 당연히 좋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미국 국립보건원 NIH라는 곳 어느 곳일까요? 기관의 성격 우리로 따지면 또 뭔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왜 어떤 기관의 그 급여 인상을 전하는가 좀 궁금하실 텐데요. 네. 이것이 이제 과학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NIH는 미국의 그 의생명과학 분야 연구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네. 한국은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있어서 여러 부처의 연구 개발을 이제 종합적으로 정책을 관리하기도 하고 지원하는데요. 미국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한 곳에서 하지 않고 네네. 분야별로 합니다. 국방부 에너지부가 이제 공학이나 물리 이런 것들을 많이 담당을 하고요. 의학과 생명과학 분야를 이 NIH가 담당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큰 기관이에요. 네. 올해 한 해 예산만 해도 65조 원에 해당하는 할 정도로 한 해 예산이 65조나 돼요. 예, 전 세계의 어떤 과학 정책 꼭 생명과학 분야뿐만이 아니고 네네. 과학 정책을 다 뒤흔드는 그런 곳이거든요.
이곳에서 한 정책이 실제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실제로 이런 정책을 발표하니까 뭐 바로 뭐 캐나다에서도 비슷한 정책을 발표하는 등 다른 국가에서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영향력이 큰 예산 한 해 예산만 65조 원에 달하는 완전 초대형 기관이고요. 미국에서 이공계 박사후 연구원이 됐다면 뭐 상당한 엘리트일 것 같긴 한데 이번에 처우가 어떻게 개선이 된 거예요? 네. 그 오랜 수련을 거쳐서 이제 박사가 돼서 뭐 대우가 좋을 걸로 기대를 많이 하는데 사실 박사후 연구원은 약간의 훈련 기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기대만큼 그렇게 급여가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미국이 가장 높은 편인데요. 이번에 그 올라간 연봉이 한 6만 1,000달러인데 우리 돈으로 한 8,400만 원 정도로 됐어요. 이 정도는 이전보다 한 8% 증가한 수준인데 최근 한 7년 사이에 가장 큰 폭의 증가입니다. 뭐 언뜻 뭐 적지 않은 금액이긴 한데 그렇죠. 8,400이면. 예, 근데 이제 미국의 물가가 높기도 하고 또 실제로는 다른 뭐 기업에 간다거나 하는 경우보다는 그 급여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불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좀 보강이 됐고요. 대학원생도 한 우리 돈으로 한 4천만 원 정도로 연봉이 좀 올라갔다고 합니다. 대학원생도요? 네. 대학원생은 좀 크겠어요. 지금 뭐 하여튼 미국 내에서 한 17,000명 이상의 연구자들이 이런 수혜를 입을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근데 젊은 과학자의 처우를 개선한다. 갑자기 이런 발표를 한 배경이 있을까요? 아니면 갑자기는 아닐까요? 네, 이게 이제 꾸준히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처우 자체가 높은 수준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박사후 연구원으로 안 오고 있는 그런 추세가 있었어요. 그 미국이 가장 큰 그 과학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의 어떤 그 허리를 담당하는 박사후 연구원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긴급 대책 회의를 여러 번 했는데 그때 자문단에서 나온 권고가 바로 급여 인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권고하기로는 뭐 최소한 7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한 1억 가까이 되는데요. 이 정도는 줘야 된다 이런 권고안이 나왔는데 뭐 어디나 그렇지만 예산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 올리고 단기적으로 이 정도로 올렸고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 한 5년에 걸쳐가지고 목표한 그 권고치만큼 올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구원 확보에 따른 어떤 고충이 반영된 결정인 것 같고 어쨌든 미국에도 우리 한국인 유학생이랄지 아니면 뭐 박사후 연구원도 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계획이 일단 반가운 소식인데 반대로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지난해 그 R&D 예산이 좀 삭감되면서 젊은 연구자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많았는데 국내에서도 역시 처우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지요. 네. 그 올해 그 R&D 예산이 한 14.7% 삭감되면서 비전임 신분의 젊은 연구자들의 입지가 좀 좁아졌고 그 여파가 좀 늦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전에 전해드렸는데요. 그 정부가 사실 여러 완충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를 줄이려고 고심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려면 좀 기다리긴 해야 될 거예요. 대표적으로 지난 24일 공개했던 그 한국연구재단 우리 쪽에서 한국에서 이제 연구 과제들을 많이 지원하고 관리하는 기관인데 이거에서 이제 그 젊은 연구자들 뭐 박사 학위 취득 후 한 7년 이내나 39세 이하의 그 젊은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제가 있는데 거기 이제 예산을 조금 늘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꽤 그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아쉽게도 이제 그 과제 선정 수는 또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또 사람들이 굉장히 좀 아쉬움을 표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뭐 예산 늘었지만 이제 선정 탈락된 사람들이 워낙 많았고 R&D 예산이 줄어들면서 그 경쟁률 자체가 2배 이상 치솟았거든요. 근데 이제 선정은 줄어드니까 또 이제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앞으로 계속해서 좀 개선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행히도 뭐 계속해서 젊은 연구자들 직접 만나면서 간담회 같은 것들 뭐 지난주에도 과기정통부에서 실시했는데 그런 식으로 청취하면서 계속 그 개선해 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 가볼게요. 지금 4월 말인데 주말에도 참 이게 덥다 싶은 느낌 많이 들었고 오늘도 꽤 그런 느낌도 들었는데 벌써부터 여름 느낌이 납니다. 근데 여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소리 매미 소리에 대한 소식을 준비하셨네요. 네. 좀 계절에 좀 이른 소식인 것 같은데 한국 소식은 아니고 미국 소식이에요. 미국 소식이요? 예, 미국인데 이게 아마도 곧 또 꽤 많이 뉴스가 나올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뭔가요? 그 미국에서 올해 그 어느 때보다도 매미 소리를 아주 크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엔 여러 무리의 매미가 서식하고 있는데 그 중에 그 아주 굉장히 개체수가 많은 그룹들이 동시에 깨어나가지고 미국 전체를 아마 시끄럽게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깨어나요?
매미가요? 예, 매미가 그 한국은 여기저기서 그냥 여러 다른 종의 매미들이 그냥 이렇게 뭐 해를 가리지 않고 태어나기 때문에 크게 차이를 못 느끼는데 미국은 좀 다릅니다. 그 주요 종은 하나밖에 없는데요. 얘네들이 약간 영역을 나누듯이 지역을 나눠가지고 한 15개 무리를 나눠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얘네들이 깨어나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절묘하게 겹치지 않게 매년 다른 무리가 깨어나서 울게 되는데 특이하게도 올해 그중에서 가장 개체수가 많은 2개의 그룹이 동시에 깨어나서 일시에 수조 마리 이상의 매미가 울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네. 근데 동시에 깨어나는 거는 어떻게 예상이 돼요? 네, 이게 굉장히 좀 수학적인데요. 그 15개의 큰 매미 무리 가운데 한 12개는 정확하게 17년마다 깨어나게 되고요. 나머지 3개는 13년마다 깨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미가 한국은 한 7년 정도마다 깨어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땅속에 살다가 마지막에 깨어나는 거예요. 인생의 한 99.5%를 땅에 지내다가 마지막에 이제 수주 정도 살고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 깨어나는 시기를 희한하게 다 나눠서 그룹이 다 나눠가지고선 깨어나게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뭐 매미끼리 무슨 협상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수학이 그 개입이 돼 있어요. 소수라고 하는데 소수. 뭐 아마 어렴풋하게 수학 시간에 이렇게 들어보신 기억이 나실 텐데 자신의 수 이외의 수로 나눠지지 않는 수입니다. 요 소수가 보통 있게 되면은 그 서로 겹치는 그 수가 별로 없어요. 근데 매미가 지금 깨어나는 그 해가 다 소수입니다. 한국의 7도 그렇고요. 미국의 13, 17일 다 소수인데 그러니까 이게 공통된 그 배수라고 하는데 그 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 무리가 다 겹쳐지지 않고 매년 다르게 깨어나게 되는데 신기하네요. 올해 굉장히 오랜만에 그 두 그룹이 같이 깨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그런 그 특이한 해입니다. 그러니까 매미가 결국엔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해서 본인들이 이제 그 출현하는 시기를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하게 조절을 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올해는 왜 여러 무리의 매미가 깨어나요? 올해 이제 무리가 이제 이것도 이제 결국은 우연인데 그 여러 가지 번호가 붙어 있어요. 뭐 13번 무리, 뭐 19번 무리 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올해 깨어난 이 두 그룹이 바로 그 무리고요. 각자 13년과 17년에 깨어나는 매미 중에서 가장 개체수가 많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동시에 깨어나게 되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둘이 동시에 깨어나는 일은 221년 만에 한 번 일어나거든요. 이전에 둘이 동시에 깨어났던 시기는 1803년 나폴레옹 전쟁이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후로 처음 만나는 그 두 집단이고요. 근데 그 매미 소리 저도 예전에 참 우연찮게 이제 한번 취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매미 소리 하면은 옛날에는 맴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요즘에는요 맴 이렇게 울어요. 그래서 말매미와 참매미가 울음소리가 다르다. 또 요즘에 더운 때는 좀 시끄럽게 우는 말매미가 좀 많아진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매미가 참 한번 울면 이게 잠 못 이룰 정도로 굉장히 피해를 보기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말매미가 굉장히 시끄럽고 사실 뭐 참매미는 조금 정겨운 느낌도 있는데 리듬도 있어서 말매미는 뭐 그런 거 없이 굉장히 시끄럽게 울잖아요. 근데 사실 미국에서 걱정하고 있는 게 그 말매미가 보통 그 측정을 하면 한 80데시벨 정도로 나온다고 해요. 맞아. 지하철 옆에서 지나가는 정도 소리. 상당히 시끄러운 소리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지금 개체수 많은 이 매미들은 100데시벨이 넘는 애들이에요. 100데시벨요? 그럼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의 소음이고요. 더더군다나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맞아요. 그 한 1 제곱미터, 그러니까 저희 앉아 있는 요 의자 정도의 공간에 거의 뭐 수백 마리가 몰려서 살 정도로 굉장히 밀도가 높습니다. 아마 올 여름에 미국의 뭐 중부, 남부, 동부 정도에서는 평소보다 굉장히 시끄러운 매미를 만날 수 있을 건데요. 뭐 시끄럽다면 시끄럽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자연의 어떤 절묘한 조절 능력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또 신기한 사례, 자연의 사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참 재밌는 매미 관련된 이야기였고요. 마지막 소식은 국내 이상기후 관련된 이야기네요. 뭐 이상기후는 이제 낯선 소식이 아니긴 한데요. 마침 이제 어제 기상청에서 보고서가 나와가지고 그 주요 내용을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뭐 다 알고 있다고 하지만 막상 또 이렇게 모아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심각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데요. 2023 그 이상기후 보고서 매년 2010년 이후로 정부 합동으로 발간을 하고 있는 보고서인데 아무래도 이제 좀 장기 분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짚어볼 만합니다.
지금 뭐 보면은 우리가 이상기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은데 뭐 역대 가장 긴 뭐 가뭄이었다, 뭐 역대 가장 긴 뭐 폭우였다, 뭐 여러 가지들 많았거든요. 어쨌든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가 이번에 나온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자료를 넣고 이제 분석해 보니까 그 심각성 같은 것들이 더 두드러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심각했던 건 가뭄. 네, 말씀처럼 가뭄이었습니다. 사실 가뭄은 수도권에서는 좀 덜 느꼈는데 남부는 지금 몇 년째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렇죠. 그 한반 남부에서는 이제 2022년부터 지난해 봄까지 227일 동안의 긴 가뭄을 겪었어요. 227일 정말 역대급이었습니다. 네, 역대 가장 긴 가뭄이었고요. 근데 이 가뭄이 이제 우리 이제 73년 이후로 50여 년 만에 가장 긴 가뭄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때문에 남부에서 이제 산불이나 물 부족 같은 걸 좀 심각하게 겪었고요. 사실 이것보다 더 지금 전문가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어가지고 또 물난리가 난 게 또 이상하다고 보고 있어요. 남부 지방에서는 이렇게 그 긴 가뭄을 겪다가 봄에 비가 내리면서 해갈이 되고 5월에 곧바로 역대 가장 세 번째로 많은 그 비가 내려서 호우 피해를 또 겪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장마가 바로 됐는데 장마는 또 역대 1위로 가장 많은 비가 내렸어요. 전문가들이 보통 이런 기후에 너무 이상하니까 복합 이상 기후라고 부르는데 복합 이상 기후. 가뭄이 나타나고 해갈이 빠르게 된 다음에 바로 또 홍수가 나타나고 이게 이제 매년 반복되는 패턴으로 바뀌고 있는데 기후가 그만큼 굉장히 이제 성미가 급한 어떤 완충지대가 없는 그런 기후로 변해가고 있다는 경고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중간 없이 그냥 극단으로 확확 바뀌어버리는데 가뭄과 홍수 그것도 참 우리가 문제고 대비를 해야겠지만은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 현상이 더 문제겠어요. 저는 이 보고서의 그 가장 큰 교훈이 바로 그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한 번에 어떤 그 이상 기후가 나타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들이 굉장히 극단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식배추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피해를 키운다는 건데요. 뭐 그래서 이제 뭐 기후나 물 흐름이 균형을 잃었다는 그런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점점 심해질 텐데요. 뭐 장마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심했고 뭐 이 사망자만 53명 이상 발생할 정도로 사실 굉장히 큰 규모의 그 피해거든요. 그렇죠. 산불도 평년보다도 한 뭐 10% 이상 많이 났고 특히 대형 산불이 3배 이상 많이 났고 뭐 이런 이제 그 기록들이 이번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폭염도 심해가지고 온열 질환자 공식 기록만 해도 평년보다 한 1.7배 정도. 1.7배. 네,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기후가 변덕스러워졌고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뭐 아마 이런 경향이 계속되지 않도록 기후변화 대책을 세우는 게 가장 우선돼야 될 텐데요.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의 피해가 날 수밖에 없는 기후가 됐다는 걸 인정하고 그 피해 자체를 줄이기 위한 그런 적응 정책, 뭐 보건 정책이라든가 뭐 인프라 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뒤따라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보면은 항상 작년에 피해를 봤던 그곳에서 또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좀 허다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잘 써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신영 얼룩소 에디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보내고 있는데요. 영국의 이번 르완다법과 지금 한국의 난민 정책 현황까지 난민과 국제 정치 문제를 전공하신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최원근 교수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원근입니다. 내용 들어가기 앞서서요. 지금 난민 문제 전공하셨다고 해서 좀 홈페이지를 봤는데 난민, 인권 뭐 이런 문제가 비전통 안보라고 분류돼 있던데 비전통 안보가 무슨 말이지요? 네, 이제 21세기 들어서면서부터 안보의 이제 대상이 국가에서 인간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안위를 따지던 국가안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안위, 웰빙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안보의 개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공부하고 있는 난민이나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이 비전통 안보, 뭐 포괄적 안보라고도 하고 인간 안보라고도 하는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전통 안보, 네. 난민이나 인권 문제도 이런 분야에 포함이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네. 본격적인 이슈 내용 보면요. 지난주에 영국에서 르완다법이라는 게 통과가 됐던데 수넥 총리가 간판으로 밀던 정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일명 난민 밀어내기법이다라고 불리던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영국에 들어오는 난민 신청자들을 거의 예외 없이 르완다로 1차적으로 보내서 르완다에서 난민 심사를 진행을 하고 네. 거기에서 뭐 인정이 되든 인정이 되지 않든 르완다에 머물도록 하는 것에서 영국에 대한 접근성을 아예 차단하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영국이 지난 한 10년 사이에 난민 신청자가 거의 10배 가까이 증가하는 과정을 좀 거쳤습니다. 네. 물론 거기에는 시리아 난민 얘기나 우크라이나 난민 같은 여러 가지 예기치 않았던 사태들이 있었지만 2012년에 18,000여 명이었던 난민 신청자가 최근 2023년에는 17만 명까지 증가하면서 네네. 아마도 영국 정부에서는 이런 난민 신청자의 급격한 증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재정적인 부담을 좀 느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담감을 해소하고자 만든 정책이 그 르완다 난민법인데 이 법이 과연 네. 국제법적으로 정당한가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논란이 영국 내부와 네네. 국제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르완다가 영국의 식민 국가였나요? 어떤 나라인가요? 영국의 식민지는 아니었고요. 아니었고 이제 동아시아 의 콩고 민주공화국의 옆에 있는 나라여서 오히려 뭐 독일이나 프랑스, 벨기에의 영향력이 더 컸던 지역이었는데 이제 1994년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는 르완다 후투족과 투치족 간의 인종 학살이 있었고 네네. 내전이 있었는데요. 네.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영국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지금 이제 카가메 대통령이 20년째 집권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프리카에서 그 박정희를 모델로 하는 개발 독재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것 같고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대표적인 동아프리카 국가이긴 한데 근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정치적인 반대파에 대한 억압이라든가 당연히 권위주의 체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인권 침해 소지라든가 이런 위험성들이 국제사회에서 계속 보고가 되고 있어서 과연 이 르완다가 난민들을 보내기에 안전한 국가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있겠네요. 지금 보니까요. 영국에서 이 르완다법이 야당이나 대법원에서 여러 번 뭐 제동이 걸렸었다라고 하던데 르완다법을 그러면 통과시킨 지금 영국 정부의 명분은 뭔가요? 네, 사실은 영국에서는 지난 몇 년 사이에 그 우리 영불 해협, 도버 해협이라고 하는 그 바다를 보트로 건너서 밀입국하는 인원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그렇죠. 있다고 그럽니다. 1년에 뭐 3만 명에서 5만 명이 조금 안 되는 숫자까지 이렇게 통계가 잡히고 있고 올해만도 6천여 명이 이제 그렇게 영국에 유입됐다 그러는데 아마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의의 사고들을 예방한다. 그리고 이런 밀입국을 차단한다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그 영불 해협을 넘어서 보트를 타고 영국으로 온 난민들 말씀하셨는데 주로 넘어오는 난민들 출신은 어딘지 궁금하고요. 또 왜 어떤 이유 때문에 바다 건너서 이렇게 영국으로 가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네, 보통 이제 영국에 가장 많은 난민이 유입되는 국가들은 이제 아무래도 영국과 좀 관련이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란, 이라크, 에리트리아, 알바니아, 시리아, 뭐 과거에는 이제 중국, 홍콩 출신들도 좀 있었고요. 이렇게 다양한 국가 출신들이 있고 최근에는 당연히 이제 시리아나 우크라이나 출신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보트 피플들은 대부분 이제 아프가니스탄 출신들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접근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 난민 신청자들이 이제 유럽에 들어왔을 때 이제 그 자신들이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난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국가들을 좀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신의 출신 국가와 연관이 있는 영국으로 유입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모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지금 국제법 논란도 있고 또 하나가 또 인권 침해 논란도 있는데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최근에 요 이야기를 놓고 이제 그 가장 가깝게는 이제 유럽 평의회나 EU 차원에서도 이 인권 침해 소지에 대한 우려들을 굉장히 많이 표시를 하고 있고요. 네네. 유엔 난민기구 UNHCR을 비롯한 다양한 기구에서도 난민 보호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인 강제 송환 금지 원칙. 그러니까 난민이나 난민 신청자들을 자신의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송환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강제 송환 금지 원칙 상당히 위배될 소지가 있다. 그리고 난민 협약뿐만 아니고 고문 방지 협약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다양한 인권 단체들, 유엔 기구들로부터 비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문 방지 협약까지요. 다른 논란도 있지만은 르완다법에 대해서 가장 좀 의문이 제기되는 게 실효성 측면인데 현실적으로 난민이 이주해 오는 걸 법으로 막을 수 있는가 싶습니다. 그거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쉽진 않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영국이 르완다와 협약을 맺으면서 일종의 정치적 경제적 거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의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바로는 최소한 우리 돈으로 4천억 원 이상의 자금이 아마 르완다로 넘어가게 될 것이고 이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비용은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과연 이 난민 신청자, 난민들을 영국에 수용해서 소모되는 비용과 르완다에 지불하는 비용 중에 어느 것이 더 클 것이냐에 대한 논쟁도 영국 내에서 사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더 넓은 그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전 세계에서 나타나는 난민 수용의 책임 전가의 한 중요한 그 패턴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호주 같은 경우에도 난민 신청자들을 크리스마스 섬이라고 하는 외딴 섬에 가둬두거나 아니면 나우루라고 하는 이제 태평양 섬 도서 국가로 송환시키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런 연장선상에서 책임 전가, 난민의 수용 부담을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게 전가시키는 전형적인 아마 형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번 달 초인가요? 유럽의회에서도 새 이민 난민 협정이 통과됐는데 여기서도 난민을 EU 유럽연합 외에 제3국에 인도하려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던데 유럽에서 난민을 이렇게 타국으로 넘기려는 이유가 뭘까요? 네, 그 유럽 EU에서 그 채택한 그 이주 비호 협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내용을 사실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3국으로 넘기는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시행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 EU 협약에서 중요한 거는 EU는 기존에 이제 더블린 협약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난민 신청자들이 처음 도착한 국가에서 난민 신청을 하게 돼 있다 보니까 난민들이 많이 도착하는 남유럽의 그 국가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같은 국가들이 과도한 부담을 짊어진다라고 해서 그러면 이 협약을 통해서 다른 EU 국가들로 재분배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이제 부여를 한 것이죠. 그런데 원하지 않는 국가들은 난민들을 1인당 어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고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법적으로 규범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으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쟁이 좀 나타나고 있는. 난민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이제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이유도 있나요? 타국으로 넘기려는 이유 중에서요? 네, 아무래도 난민들이 이제 그 특정 국가에 유입돼서 사회에 이제 적응되는 과정에서 많은 이제 비용들이 발생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인도적인 지원들이 필요하고요. 아무래도 뭐 재산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맨손으로 넘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사실은 지난 한 10여 년 사이 시리아 난민들이 유입됐을 때,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유입됐을 때 EU 국가들이 굉장히 많은 재정 부담을 짊어졌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 나가는 ODA 기금까지도 난민들을 위해서 전환해서 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처해 왔었던 게 사실입니다. 네. 지금 유럽에서 난민을 타국으로 넘기려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은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국가여야 할 텐데
제3국으로 간 난민들의 어떤 처우랄까요? 오히려 좀 걱정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사실은 제3국으로 보냈을 때 안전하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답은 알 수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실제로 초기에는 아마 영국 정부가 르완다에 모니터링을 하고 일정 정도의 그 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감시를 하겠지만 난민이 한번 이동을 하게 되면 한 사람의 평생을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장기적으로도 유효할 것이냐. 그리고 만약에 영국으로 들어오는 전혀 다른 문화권의 아프가니스탄이나 시리아의 난민들을 르완다로 보냈을 때 과연 르완다의 현지 사회와 얼마나 충돌 없이 잘 융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알 수 없고 매우 걱정되는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난민법을 시행한 지 올해로 11년 됐다고 하던데 우리나라는 그냥 난민 문제에서 좀 소극적이다 이런 얘기도 자주 들리고 하는데 난민을 수용하자라는 의견 쪽에서의 이야기 입장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부분이 있을지 또 우리나라가 이게 소극적이다는 비판 듣는 이유가 또 뭘지 궁금하네요. 네, 사실은 난민을 수용하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일반 국민분들이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난민들이 과거에는 굉장히 많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베푸는 시혜적인 성격이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난민들이 경제적으로 생산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는 공공외교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얼마 전에 특별 기여자분들을 모셔왔을 때 그 사건이 국제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는 일이 되기도 했었고요.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미얀마 난민분들이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고 우리나라에서 시민사회의 경험들을 미얀마 사회에서 이식하면서 한국의 여러 가지 그 예를 들어서 아동 교육과 관련해서 한국의 동화들을 번역해서 소개한다던가 한국의 어린이 도서관들을 미얀마에 만들어서 미얀마 어린이들의 교육에 기여한다든가 하는 일들을 우리나라의 난민으로 머물렀던 미얀마 분들이 실제로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 K 컬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만 오히려 그런 잘 화려하진 않지만 우리 한국의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들을 해외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발상의 전환적인 측면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원근 한국외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고요. 2016년에 한국에 와서 난민 인정을 받은 미얀마 출신의 와니화 KBS 트롯 전국체전에 출연해서 많은 사랑을 받아서 한국에 잘 온 것 같다 감사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나오는 노래가 상사화라는 노래입니다. 상사화 꽃말 슬프다. 꽃잎이 필 때는 잎이 지고 잎이 필 때는 꽃이 진다 뭐 등등이 있는데요. 이런 사연들 참고하시면서 노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뉴스레터 K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KBS 김용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는